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틈만 나면 독도 등 한반도 영유권을 호시탐탐 노리는 일본이 최근도 독도를 언급하면서 일본 방위 예산을 대폭 증강시키겠다고 결정해 대한민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혼란스러운 국내 정세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 또다시 한국으로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최근 일본 공영방송이 한국의 방산에 대해 집중 보도하면서 잇따른 열등감과 질투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형 전투기 KF-11 보람의 개발 상황에도 관심을 가지며 본인들은 한국을 뛰어넘는 6세대 전투기를 한 번에 만들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체를 알아보면 정말 처참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현재 일본의 방위산업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일본의 현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해 약 40조 원 규모의 엄청난 투자 약속을 하면서 세계의 관심이 한국에 집중됐는데요. 그래서 그 뒤의 일정으로 빈 살만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던 일본도 일본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사우디의 투자를 잔뜩 기대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빈 살만 왕세자가 일본 방문을 취소하면서 일본은 발칵 뒤집혔는데요. 이렇게 하루 전에 국빈 방문 일정을 취소한 사례는 굉장히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그런데 양측이 이렇다 할 취소 사유를 밝히지 않으면서 일본 국민들은 식당도 당일 취소는 위약금을 묻는데 왜 정부는 아무 설명도 없느냐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좀처럼 빈 살만 왕세자의 일본 방문 취소를 기사에서 언급하지 않으면서 의문을 낳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들어 첨예해진 미국과 사우디라는 고래들의 기싸움에 일본이라는 새우등이 터진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 기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증세와 엮어서 방일 취소를 꼬집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 GDP의 1%에서 2%로 2배로 늘리는데 필요한 연간 43조 엔이 넘는 금액을 증세로 조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증세만 검토하고 국민에게 유익한 일은 안 하나 에너지 확보는 물론 네옴시티 건설에서도 제외되는 것인가? 한국과 저울질에서 얕보이다니 굴욕적이다는 일본인들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미국 일변도의 외교를 재검토할 필요성마저 제기되고 있는데요. 70년 넘게 좋은 관계를 이어가던 미국과 사우디는 인권 탄압 국가라고 비판하는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 이후 껄끄러워지면서 국제 질서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원유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사우디 위상이 고물가 시대에 이전보다 한층 커졌다는 판단인데요. 그 와중에 한국은 이번 빈살만 방한 때도 알 수 있듯이 사우디의 미래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일본인들까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반경 능력 보유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요. 최근 니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적기지에 대한 선제 타격이 가능한 반경 능력을 보유하기로 결정하고 반경 능력 보유를 위해 향후 5년간 중기 방위비도 기존보다 1.5배 늘어난 43조 엔, 하나로 약 412조 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군사력이 대대적으로 증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 등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앞서 일본 안팎에서 반경 능력 보유 여부와 관련한 논란도 이어져 왔는데요. 일본은 1945년 2차 대전 패전 이후 평화헌법에 따라 전수방위 원칙을 지켜왔지만 이 반경 능력을 보유하게 되면 이 원칙이 깨지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반경 능력의 사용 원칙이나 사용 대상 등에 대해 적시하지 않아 일본 내에서도 독자적인 반경 능력 보유 시 주변국의 반발만 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더 큰 문제는 현행보다 15조 엔, 하나로 약 145조 원이나 늘어나는 방위비를 채우기 위한 재원 마련 방법조차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늘어나는 방위비 재원과 관련해 세출개혁, 잉여금이나 세외 수입의 활용, 세제 조치 등 세출, 세입의 구체적 조치에 대해 연말에 결정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재원 마련의 핵심인 증세에 대해서는 정부와 자민당에서 의견이 엇갈리며 여전히 불투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증세의 필요성은 대체로 인정하지만 엔저의 물가가 급등하는 속에서 증세로 인해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더 이상 돈 넣을 구멍이 없는 기시다는 결국 국민 전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면서 현재 침체된 경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는데요. 이에 일본 국민들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달 발표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기시다의 지지율은 30%대였고 온라인 민심은 더 흉흉한데요. 심지어 트위터에선 기시다에 죽음당한다라는 해시태그가 유행 중입니다.
기시다 총리의 실종으로 국민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트위터 검색창에 기시다를 입력하면 죽어라, 관둬라, 암살 같은 단어가 자동 완성 단어로 따라올 정도입니다. 이런 강렬한 증오의 감정은 아베 전 총리 사망 이후 집권 자민당과 통일교의 유착관계가 드러났는데도 기시다가 제대로 대응하지도 않고 일본 경제가 침몰하게 방관할 뿐만 아니라 게다가 이제는 방위비를 채우기 위해 전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기시다가 죽음당한다는 해시태그가 달린 글 중에는 증세정책과 정부의 세금 낭비를 비판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일본이 아세안의 차관을 지원한다는 보도에는 국민이 굶주리는데 선진국 기분 내는 건 그만두라는 댓글이 달릴 정도로 민심이 좋지 않습니다. 문제는 일본인들이 30년 만에 최악인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아 증세를 견딜 여력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일본 국민들뿐만 아니라 일본 대기업들도 방위산업에서 잇따라 철수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요. 자위대 항공기 조종성용 디스플레이를 납품하는 시마즈 제작소는 방위 분야 매출액이 최근 200억엔 안팎에서 정체하자 타사와 제휴 등 사업 재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C2 수송기에 들어가는 유압기기를 생산한 KYB, 조종성용 디스플레이 등 계기 사업을 해온 요코가와 전기, 조종사 긴급 탈출 장비를 생산한 다이셀, 함정을 제조한 미쓰이 ENS 조선, 육상 자위대 기관총을 생산한 스미모토 중기계공업 등이 2020년 이후 철수나 사업 양도 방침을 밝혔습니다. 재무성에 따르면 일본 방위산업 시장 규모는 약 3조 엔, 하나로 약 29조 원 정도로 대기업과 수천 개 하청기업이 방위산업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방위산업에서 잇따라 철수하는 이유는 수익이 굉장히 저조하고 수출도 제약을 받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는 방위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고 있지만 점점 쇠퇴하는 것을 막기 어려워 보입니다. 반면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과 수출은 이제 전세계 4대 강국에까지 늘면서 일본은 한국 방산에 대해 집중 보도하며 잇따른 열등감과 질투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일본 공영방송사 NHK는 최근 한국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부상했다라는 타이틀로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영상에는 한국 무기의 훈련 장면을 내보내며 외국 군 관계자가 한국 무기의 품질이 좋다는 인터뷰를 내보냈는데요. 그리고 올해 폴란드의 대규모 무기 수출을 진행하며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대폭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일본 공영방송에서 특집 보도까지 할 정도로 한국 방산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본이 한국의 KF-21을 따라잡겠다고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전투기 개발이 현재 난관에 봉착하며 큰 위기에 빠져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앞서 일본은 현재 운용 중인 자위대의 F2 전투기를 대체하고 6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하겠다고 자신만만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4.5세대 이상 전투기를 개발한 적조차 없는 일본이 어떻게 6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하는지 어이가 없는데요. 일본에서도 역시 몇몇 소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 사태를 빠르게 눈치채 절망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일본 정부가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일본에게는 망조가 들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와 손잡고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지만 결국 일본의 능력 부족으로 내부에서도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의 기술진의 고령화, 비싼 전투기 가격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 일본 공동 개발을 포함해 축적한 기술 노하우가 있지만 F2 개발에 관련한 일본 기술자도 고령화되어 전투기 개발 기술 유지와 당내 안전보장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자민당 내에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독특한 요구 조건과 국내 생산에 대한 고집, 그리고 소규모 생산 운영으로 인해 일본 전투기 F2는 미국의 F16보다 4배나 비싼 전투기가 된 전력이 있는데요. F3 전투기 역시 똑같은 길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이 실제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며 F3 개발에는 적어도 2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0억 달러는 순수 개발 비용이지 생산 설비 투자비나 기체 제작 비용은 제외된 것인데요. 결국 전체 프로그램 코스트는 최소 400억 달러는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일본은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능력조차 없는데 대부분의 방위비를 투입해 일본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KF-21 보라매 전투기는 개발비만 약 70억 달러가 투입되었는데요. 일본의 F3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개발비에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투기는 레이더 회피 능력 보유 여부에 따라
5세대 또는 4세대로 구분되는데 한국 정부나 카이 측에서는 4.5세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F-21은 F-22 랩터와 유사한 형태의 스텔스의 면모를 이미 갖췄으며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이미 5세대 전투기 이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블록3에는 완전한 스텔스기로 변모할 전망인데요. 즉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가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첨단 항전 장비, 인공지능 기술과 무인기까지 적용이 된다면 KF-21 블록3는 5.5세대라고까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개발한 맥신 전자파 흡수 소재를 사용하면 세계 최고의 스텔스 기능을 자랑할 전망입니다. 이 기술을 전투기뿐만 아니라 전함, 탱크 등 군사 장비에 적용할 경우 스텔스 성능을 추가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듯 한국은 KF-21에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하면서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6세대 전투기 개발 등 되도 않는 곳에 예산을 쏟아부으며 재원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방위비를 억지로 올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날리면서 일본 국민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의 방위 산업이 얼마나 더 추락할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